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도경아입니다. 오늘은 저희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최근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생활에 대한 변화 말고도 또 학문적인 또 변화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 말고도 학문적인 변화에 많은 기여를 하신 건국대학교 정은옥 교수님을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제 좋은 보고서 같은 거를 많이 제가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의 활동도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그 정은옥 교수님께서 요 최근에 또 뭐 한국연구재단에서 좋은 연구 보고서를 또 내셔가지고 코로나19에 관련되는 또 어떤 수리학적 예측, 변화에 대한 발맞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확산에 대한 위험, 이런 거에 대한 해결 방식까지 이 한 권으로 또 그 컨트롤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수님의 또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수학과의 정은옥 교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언변은 별로 없지만 저의 경험을 또 코로나 시대 때 수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TF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수학이 정말 본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냥 입시 위주의 수학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말 정책에도, 방역 정책에도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TF팀이었었고요. 지난 2년 동안 정말 활발하게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또 방역 정책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수학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 2년 이상을 지금 이제 지내오고 있는데 굉장히 보람있고 뜻깊은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TF팀 멤버들한테도, 위원들한테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연구해오는 분들에 대한 또 감사도 잊지 않으시는 교수님의 이제 따뜻한 마음이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염병 수리 모델링 관련한 것이 기존의 바이오 관련한 분야에도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이 코로나19 때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연구하신 부분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코로나19의 수학자와 코로나 이후의 수학자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이전에 저희 수리 모델러들 계속 수리 모델링 연구를 했었죠. 신종 인플루엔자부터 에볼라, 메르스, 굉장히 많은 이제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냥 수학자들이 연구실에서 수학자들끼리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 시대가 오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중계 연구라는 게 있어요. 수학자들이 그냥 수학자들끼리만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의사분들, 또 정책을 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중계를 같이 하는 그런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런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점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수학자들이 질병청에 쫓아가고 데이터 때문에 수학자들이 의사를 쫓아가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바뀌었어요. 질병청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수학자를 찾고 의사분들이 수학자를 찾는 시대가 된 거죠. 굉장히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학자들도 많이 바뀌었고, 이렇게 정말 방역 정책하시는 분들도 거꾸로 수학자를 찾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연구의 방향도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연구실에서 정말 좋은 저널에 논문을 쓰는 것만이 제일 1순위였다면 이제는 좋은 연구도 하면서 현장에서, 보건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이제 수학을 하기 위해서 연구의 중심도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 융합 분야로까지 이제 발전 확산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거기에 이제 수학이나 IT가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야가 된 걸로 그렇죠. 예,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때 조금 더 뭐 이 수리학적 연구 그 모델링을 할 때 조금 더 포인트를 가져가셨던 부분이 있으실지 예, 그게 좀 조금 궁금하네요. 질문의 답이라기보다는 일단 먼저 네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코로나19가 2020년 저희가 2월 중순 16일 날 사실 지역 확산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출장을 간 게 이탈리아 북부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터지자마자 이탈리아 바로 그렇게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탈리아에 출장을 2월 초에 이제 가면서 우한에서 이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먼저 시작이 됐고, 이거 좀 우리나라도 이제 심상치 않을 것 같다. 바로 한국 돌아가면 이번에는 수학자들이 좀 주축이 돼서 그렇게 수리 모델링 워크숍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사실 이제 코로나19 시대 전까지는 사실 수학자들은 정말 연구실에서 자기 연구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었고, 뭐 연구비에 대한 사실 욕심도 없고 정책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생각을 잘 못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해왔었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 뭐 메르스라든지 뭐 이런 이제 신종 감염병이 터지니까 수리 모델링을 하시는데 수학자들이 밑으로 그냥 들어가시고 사실은 이제 다른 분야에서 수리 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뭐 그 큰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이제 몇 번 겪은 다음에 수학자들이 조금 좀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건대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거꾸로 역학자분들, 뭐 감염내과 의사분들 이렇게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수학계에서 수리 모델링을 하는 걸 좀 알리고 싶어서 사실은 좀 열심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미 모든 이제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시작된 수리 모델링에 대한 뭐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수학적인 결과가 감염제 생산 지수라는 그런 이제 단어로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방역 정책 하시는 분들도 언론이나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나 이런 거를 하실 때 사실 감염제 생산 지수가 현재 1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 자연스럽게 수학이 이제 그 방역 현장이나 대중과 소통을 하면서 실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면 행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많은 노력들이 있었겠지만 수학자들의 어떤 노력도 이 수리 모델링의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염제 생산 지수 이런 것도 설명해 주셨는데 TV에서도 저도 듣고 했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지만 어쨌든 좀 익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수리 모델 연구하시면서 많은 또 정책에 기여를 하셨을 텐데 그 중에 생각나시는 정책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감염병 수리 모델링을 시작한 지는 코로나 이전 훨씬 전부터입니다. 저희가 감염내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코로나19 바로 전해죠. 2019년도에 국가 비축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국가 비축량을 추정하는 연구를 같이 공동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지금 보면 저희가 2009년도 신종 인플루엔자 때 실제 타미플루 항바이러스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국가 비축을 해놔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바이러스제가 타미플루가 expiry year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이 되면서 딱 10년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이제 비축을 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은 그냥 뭐 국민의 30%.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과학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뭐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뭐 국민의 30%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었던 거죠. 근데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용역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면서 수리 모델링 기반해서
실제 전 국민의 한 25%만 있어도 충분히 국가 비축량이 충분하다 이렇게까지 이제 제안을 했었고, 물론 이제 그게 정책까지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한 300억 이상 정부 예산이 줄어들었었던 그런 이제 기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치의 보관 부분까지도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또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에 이런 정확한 뭔가 기준이 나온다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00억 이상이면 국가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에도 많은 도움을 줬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의사결정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데요. 향후에 다른 뭐 분야나 아니면 이런 코로나19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발전 분야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응용 수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이제 응용 수학 핵심 기술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수리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수리 모델링과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이제 결합된 그런 어떤 연계되어 있는 학문은 지금까지 잘 되어 왔었고 앞으로도 이제 잘 되어 이제 갈 텐데,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지금 시대에 정말 이제 데이터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러한 이제 현대적인 기술을 저희 수리 모델링과 좀 결합을 하면 우리 수리 모델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모수입니다. 근데 모수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나 빅데이터 기술을 좀 같이 적용을 한다면 감염병 수리 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다른 이제 수리 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현실적이고 또 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이제 학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빅데이터의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요즘에 데이터를 목적하에 뭔가 이렇게 쌓아서 분석하고 이러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수리적 모델링을 할 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그런 게 좀 많이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럼 교수님, 감염제 생산지수라는 말이 나왔으니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그 감염 재생산 지수는 사실 이제 두 개에 사실 크게 나눠집니다.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어요. 어떤 감염병이든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지수인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한 2에서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의 감염자가 전부 다 감염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룹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한에서 코로나를 달고 이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강의를 했어요. 대면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한 일주일 지나면 이 감염 기간 동안에 여러 명의 이제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감염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이제 2차 확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자, 그런데 그 숫자가 만약에 2야. 그러면 제가 혼자 들어와서 감염 기간이 4일이다. 만약에 평균. 그러면 4일 동안 한 2명을 감염을 시켜요. 그러면 그 또 다른 2명이 또 4일 동안에 또 다른 2명을 감염을 시켜요. 어떻게 돼요? 그냥 좀비가 되는 거예요. 온 국민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보다 크면 그냥 확진자가 점점 증가해서 그냥 날짜만 다를 뿐이지 온 국민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병이에요. 근데 그렇게 놔두지 않죠. 중재를 합니다. 정부에서 처음에 이제 2월 26일 날 2020년도에 코로나 환자가 한 명 이제 지역 확산에서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를 하면서 조금 있다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신천지 사건 터지고 이러면서 확진자가 갑자기 막 900명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한 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제 아닙니다. 중재가 들어가면 이제 접촉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이 바뀌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런 중재에 의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는 원래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지수라면 그게 2에서 3 정도라면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재가 들어간 다음에 즉 접촉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접촉을 줄여서 환자를 못 만나게 하고 지하철을 못 타게 하고 마스크를 쓰게 다니게 하고 개인 위생을 하고 이러면은 확실히 접촉이 줄게 되면서 감염 전파율이 줄어들게 되죠. 그게 감염 재생산 지수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중재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를 1보다 낮게 만들려고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이, 그러니까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든 국민이 할 수 있는 행동이든 그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이제 방침들이 2020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 감염 재생산 지수는 두 가지를 곱한 거예요. 감염 전파율 곱하기 평균 감염 기간. 근데 코로나19라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19 또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있는데 완전히 그냥 유행 상황이 굉장히 달랐었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실은 그렇게 큰 유행 없이 1차 유행을 보냈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유행이 나타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중재 조정? 아까 그런 그쵸, 역할을 그쵸. 예, 하는 게 평균 감염 기간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감염 전파율. 감염 전파율 안에는 접촉 곱하기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있어요. 그럼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은 코가 크나 코가 낮나 다 비슷해요. 접촉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접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성이 제일 잘 보여줬었던 게 코로나19 1차 유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국민이 같이 노력을 해서 행동이 확 바뀝니다. 접촉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시에 1차 유행 때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를 훨씬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한 0.4 정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아니, 코로나19는 대구에서 터졌는데 사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하철 안 타고 마스크 다 쓰고 다니고 친구들 안 만나고 이런 이제 행동 변화가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접촉이 줄어드는 거죠. 접촉이 줄어들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보다 줄어들게 되고 확진자는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4월 말에 한 10명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이런 지수로 사실은 이제 정시하시는 분들도 언론도 이렇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연스럽게 대중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실은 이제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역 지표 중에 하나였었죠. 지금 듣고 보니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힘들게 진행해 왔었는데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이렇게 그쵸.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왔다가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중재 조정에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또 이 기준이나 그렇죠. 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 코로나19에 그래도 잘 버틸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19 1차, 2차, 3차 유행 때까지 사실 질병청에 수리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주말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셔서 수리 모델링 유행 예측 결과 공유해달라고 하셨을 때 저희 수학자들이 여러 팀이 같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같이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 결과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이 되면서 청 안에도 수리 모델링을 해야지만 되는 과가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수학자가 질병관리청에 박사급으로 해서 그렇게 정규직으로 들어간 케이스는 한 번도 없었는데 수리 모델러로서
수학 박사를 받은 분이 지금 현재 질병청에 수리 모델링 해야지 되는 과에 들어가 계셔서 좀 이렇게 질병청에서도 수리 모델, 수학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질병 관리에 관련되는 수준을 좀 높였다. 이렇게까지 저는 좀 들리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기관이 또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또 굉장히 중요성을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전문가를 영입을 이렇게 됐다는 거는 굉장한 중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좋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정은옥 교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분야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수학자로서의 또 역할이나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응용 수학자로서 한 20년 넘게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활동을 했었던 부분이 브릿지 역할. 제가 처음 이제 한국을 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수학자가 순수 수학을 하시던 시대에 한국을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순수 수학과 응용 수학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다면,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 때는 이런 이제 정책 결정자들, 또 의사분들, 이런 분들과 저희 수학자와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서 지금도 코로나 시대 때 잘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좀 시스템 있게 그렇게 수리 모델링이 중심이 돼서 소통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제가 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공무원을 한 15년을 하다가 학계를 간 사람으로서 정책 결정에 관련되는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에 있었던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리고 앞으로의 수학이 응용 수학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정말 큰 정책의 기반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전염병 얘기가 오늘은 많았지만 뭐 고령화 사회라든지 뭐 이런 다양성에 대한 사회가 또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나 뭐 좋은 기대 효과, 방지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이 저는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또 가질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또 있을까요? 마지막 멘트라기보다는요, 제 그냥 경험을 하나 말씀을 공유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진짜 응용 수학을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었고요.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생물 수학이라고 부르는데 생물 수학을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또 박사를 할 때도 그거 하면 한국 가서 잡을 못 잡아.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 박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신진 연구자들한테 좀 당부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이제 분야긴 했었지만 제가 좋아서 했었어요. 자,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또 본인의 어떤 그 역량들이 다 다르잖아요. 잘 찾아서 좀 자신감 있게 용감하게 새로운 분야에도 좀 도전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시대는 자꾸 변하더라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박사할 때는 생물 수학을 하면 잡을 못 잡는다 이런 소리 듣고 박사를 했지만 단 한 5년 만에 시대가 바뀌어서 응용 수학을 하는데 생물 수학을 하니까 뽑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그 당시에도 그렇게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더 이제는 빠르게 바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학문적으로, 특히 학문적으로 도전해 보시고 또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해 보시면 분명히 시대가 같이 받쳐주면서 훌륭한 학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도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뭐 보안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보안을 박사학위를 받을 때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보안 전공이 우리나라에 아예 없어가지고 이거 안 될 것 같다 했는데
바로 이렇게 굉장히 한 오랜 시간을 또 보안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과제도 만들고 즐겁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은욱 교수님 인터뷰를 하고 나니 저도 어느 순간 같이 한번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럼 지금까지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